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자, 이제 국방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현안은 이것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이건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중대 사안이라 이건 다뤄야 되겠죠.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차림의 복장을 하고 여기에 오성 홍기와 유사한 그런 빨간색 깃발 들고서 오와 열을 맞춰 군대식 행진을 했다. 참 이거 충격적이죠. 영상과 사진이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150여 명의 중국인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는데, 자, 저 정도 되면 150명 정도가 저렇게 군복을 입고 오성 홍기와 유사한 깃발을 들고 중국인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군대 행진을 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저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단은 무비자로 다 입국을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입국 자체는 굉장히 쉬울 것이라 보여지고요. 저 행사의 자본이, 행사의 비용이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이냐, 저게 뭐 지역 축제인데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국비냐 지방비냐, 만약에 세금이 지원됐다면 저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공무원 문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세금 지원이 아니라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행사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으로 무비자 입국이 지금 가능하니까 지금도 저런 행사를 돈만 있으면 중국인들 100명, 150명, 200명 모여가지고 뭐 1000명도 모일 수 있겠죠. 전국 어디서나 저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왜 하냐. 지금 중국에는 저 오성 홍기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증을 하는 게 마치 하나의 뭐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틱톡이나 이런 곳에서. 제주도에서도 오성 홍기 흔들고 막 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그 유튜버들이 오성 홍기를 흔드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일맥상통이라 보여지고요. 다른 나라는 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 저렇게 오성 홍기 흔들면서 징기스칸이 몽골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그 중국인들은, 네. 다 몽골인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랬어요? 네, 두들겨 맞아가지고 맞은 장면까지 다 인증을 했거든요. 피 터지고 막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한테 내가 쳐 맞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꼴이죠. 만약에 우리 국민이 저 행사에 대해서 애국심을 갖고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지 아니면 저 행사를 한 중국인을 보호할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걸 주최한 주최 측이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이라는 주최 측이 있어요.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주로는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이긴 한데 그간에 약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온 걸로 제가 얼핏 기록을 봤어요. 그러면 한 10몇 년을 해왔는데 다 중국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중국 현지에 네. 가서 무슨 특정 주하고 해서 중국과 관련된, 네. 뭐 우리 문화와 관련 선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중국 문화를 배우게 하고, 네. 그런 어떤 단체던데, 이 국내 단체이긴 한데, 네. 지방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네. 행사 지원금도 받고 하는 단체이더라고요. 예. 저게 아마 조용한 침공이라고 전 세계에선 표현을 합니다. 전 세계 그 저런 중국인들이 서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용한 침공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 나는 서적도 나오고 합니다. 리포트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미동맹이 너무나 강력하게 돼 있어서 저렇게 조용한 침공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가시화가 된 것이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좀 후속으로 팔로잉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한국문화교류사업단 자체가 지금 이름이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한국과 중국과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 동방명주 관련된 사장이었던 비밀경찰서 운영에 상당한 의혹을 제기했던 왕화이준 있죠. 왕해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 이 단체와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당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제가 연결은 일단 검색 작업에서는 확인되지 않은데, 중국 현지를 방문해서 굉장히 중국의 지역 조직과 지역 자치단체와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중적 단체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단체가 입장을 밝혔어요. 이 논란이 되니까 네. 그냥 걷기 행사라고 그러네. 아. 저렇게 걷는 행사도 있어요? 없죠. 일반 걷기 행사는 건강을 위해 가지고 복장이 자유롭고 뭐 운동화를 갖추고 혹은 맨발 걷기 행사라든가 하는데 걷기 행사를 저렇게 단체복을 입고 걷기 행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걷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상 전파나 복장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뭐 중국에다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나 목적을 갖고 걷는 것이죠. 그리고 제식 훈련이죠. 제식 훈련. 저게 어떻게 걷기 행사입니까? 예. 자, 연관해서 다른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죠. 최근에 왜 양부남 서용교 뭐 의원들 비롯해 민주당 9명, 최혁진이란 인물까지 해서 10명이 저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중국 비판 금지법, 중국 비판 통제법. 실제는 이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네. 그런데 저 아까 이제 장면과 연동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국인들이 서울 한강 저 공원에서 군대 행진을 한다. 저거 비판하면 이제 저거 법안 발효된 거 저거 많이 통과되면 저 법에 의해서 또 실형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 나라가 정말 거꾸로 가는 게 저렇게 중국인들이 와서 오송옹치를 흔들고 있으면 법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국내에 와서 다 그 본인 국기를 흔들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혹은 신고하지 않은 행사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한다. 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저 행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뭐 중국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형법상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처한다는 것인데 저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처벌하는 지금 법이 우리나라에 있죠. 있는데 집단적 명예훼손죄와 집단적 모욕죄는 판례상 무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은 다 뭐 지저분해. 중국인들은 다 범죄를 많이 저질러 라는 거는 무죄예요. 중국 인구가 16억이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변호사들은 다 놀고 먹는다. 야 연예인들은 맨날 놀고 먹으면 돈 벌잖아. 이거 무죄예요. 연예인 중에 누가 특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집단적 모욕죄랑 집단적 명예훼손은 무죄인데 하필 중국만 욕하면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저 법안을 발의한 양부남이라는 사람이 법조인인데 검사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으로 규정했던 강원랜드 사건. 강원랜드 사건의 수사단장으로 있다가 정치검사예요. 민주당이 비판했던 정치검사입니다. 그러다가 공천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저기 법조인이 어떻게 이런 법을 발의할 수 있는지 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 법안이 만약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집단적 모욕죄, 집단적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완전 바뀝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국회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어떠한 단체를 비판하잖아요. 기업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게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비판 못해요. 야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도 못합니다. 집단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전체주의나 궁극주의에 있을 만한 중국식 군대뿐만 아니라 저 법안 자체가 전체주의나 궁극주의의 시대에 친중 궁극주의를 위한 법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재명은 최근에 계속 연거푸 반중 시위를 하는 청년들의 집회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한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 또 대책을 세워라, 경찰 뭐하냐, 행안부 장관 뭐하냐, 굉장히 그래서 이제 사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는 걸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반중 시위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서 지금 조치를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중국식의 군대 행진, 그것도 우리 한강공원에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일으키는 저 행동, 저 행동에 대해서는 중국인 우대 정책입니까? 아무런 말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중국에 살살 기고 있는 거는 내년 4월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중국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중국 가가지고 내가 초청을 받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 살살 기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강력한 발언도 나온 것인데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자주 국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저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인가? 예전에 우리나라 침략당했던 뭐 일제시대에 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나 강화도 조약이나 다 이런 식으로 비롯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있고 난 후에 한일 합병이 정확히 한 50년 걸렸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내지 않고 있는 게 좀 국민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중국인들의 군대 행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좀 관련된 문제를 합산해서 좀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네.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그래요? 혹은 지금 있는 출입국 관리법으로도 충분히 조치할 수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에는 외국인의 한국 내에 정치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건 뭐냐? 외국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신고해도 못하는 거예요.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갈 수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그대로 출국하고 또 입국한다? 저런 행사는 이제 매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야,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 여의도 공원이나 또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뭐 별그대든 중국에서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에서 우리가 중국인 오송홍치를 흔들자라는 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서 무비자로 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경각심 없이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 입는 거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네. 지난 10월 31일 불과 한 열흘 정도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조치를 한 이후에 집단적으로 저렇게 무비자로 들어온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단적으로 저렇게 들어와서 150여 명의 중국인이 저 행진을 했다고 하니까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서 들어왔다 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절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어떤 무비자 입국의 길을 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네요.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껏 와서 중국인들이 친중 행보를 벌이도록 문을 열어준 그런 격이 됐네요. 그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딸 결혼식 문제로 정치적 논란이 공방이 굉장히 세게 붙었죠. 여기에다가 과방위원장 이제 자격 논란까지 붙었는데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 법적인 형사처벌 문제의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기본으로 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오늘 또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조사를 했던 서민민생대책위와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지금 경찰에서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단 경찰 수사 착수 소식은 들려왔는데 어떤 단계라고 어떤 차원으로 보세요? 네, 이 수사의 과정이 고발이나 고소가 있으면 고발인 고소인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신고인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피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발인 조사는 굉장히 빨리 잡혀요. 지난주에 고소하면 바로 이번 주에 잡힙니다. 관건은 최민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최민희에 대한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사건이 다 이첩되어 있다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가 국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차로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리예요. 과방위원장이 뭐 아무리 바쁜다고 하겠지만 지금 12월 2일이 되면 예결이 다 마감이 됩니다. 예결 그 시한이 통과가 되면 국회도 12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는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방학처럼 불리거든요. 국회의원이 송년회 행사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정책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에 뭐 해외도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가 빨리 소환 조사를 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최민희에 대한 인적 조사도 중요한데 물적으로 금융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영장 청구부터 하셔야죠. 영장 청구를 해서 그 카드 결제 내역이 그 있었던 그 청첩장에 있는 카드 결제의 금융 자료와 또 거기 있는 계좌번호 금융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외에 최민희와 또 최민희
보좌진들의 휴대폰을 좀 확보를 압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좀 나아가서 결혼식장이라는 것이 계좌로 안 보내고 현금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현금을 다 적어놔요, 사실은. 나중에 또 고마운 분들에게 다시 또 그 돌려주기 위해서 다 적어놓는데 이 현금을 적어놓은 누가 얼마를 냈다고 적어놓은 그 장부를 내역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게 이 사건의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민희가 언제 출석하느냐가 아주 관전 포인트고 실제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경찰이 얼마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지 그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 근데 최민희가 어쨌든 이제 이 법적 조사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 특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일, 쟁점은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일단은 그 법적으로 김영란법이 있고요.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권익위에다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최수진 의원 과방위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거기도 사건이 진행될 텐데.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굉장히 오래된 지인이나 뭐 오래된 동창, 그러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빼고는 다 5만 원까지만 축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아니고서는 다 5만 원까지만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5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측에서도 930만 원 문자가 발견됐을 때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한 것인데 결국 돌려준 정황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말고는 돌려받았다는 사람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거보다 가장 큰 문제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인데 뇌물죄는 김영란법하고 다르게 대향범이라 그래서 뇌물 공여자와 뇌물 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처벌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짙었냐 안 짙었냐를 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직장 동료, 국회의원 동료들끼리 주고받는 거는 뇌물이 성립되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방위 관련된 입법 이슈가 있거나 과방위 관련된 예산 이슈가 있는 뭐 공기업들 혹은 과방위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 관계자들이 주는 돈은 다 뇌물의 대가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과연 최민희의 지역구인 남양주 지역구에서 내년에 선거를 출마할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남양주 시의원이나 경기도 도의원 또 그 후보자들은 최민희 딸에게 어느 정도로 축의를 했냐. 전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요. 그렇군요. 네, 사실 기업인들이 저기 화는 다 기업인들인데 공기업들이죠. 공기업들은 그 조항에 의해서 또 공직자의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축의금을 할 때 뭐 10만 원 이상, 많으면 30만 원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내가 내는 것도 크지만 내 사돈의 8촌까지 다 내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좌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제가 큰 힘이 되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큰 힘이 뭐냐? 뭐 한 장인데 어느 정도 크게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거 휴대폰 다 압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거고 지역에 있는 그 출마자들에게 만약에 그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뇌물죄로 좀 우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법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 과방위원장의 사퇴 문제가 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사퇴 의사가 상당히 민주당 내부에도 상당히 강하다가 좀 주춤하는 형식이었어요. 정청래가 전화를 걸 때만 하더라도 사퇴 쪽으로 가느냐 했다가 일부에 이제 사퇴는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짓는 뭐 사과 유감 표명으로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근래 지금 한 3, 4일 사이에 최민희 관련된 이 사퇴 여론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에 대해서는 지금 최민희가 지난주 에이펙도 이겼습니다. 지지난주 에이펙도 이기고 지난주 정청래가 재판중지법 얘기하다가 쏙 들어갔지만 최민희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좀 다소 걱정되는 게 우리 정론지인 펜앤마이크는 최민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이따가 후술할 그 대장동 사건 항소 문제 때문에 최민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까봐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최민희가 그 과연 사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버틸 것 같아요. 버틸 것 같은 그 이유를 한 3가지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그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항소 문제가 이번 주를 덮을 겁니다. 그래서 최민희가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날 잊었어. 라고 이슈가 또 이슈를 덮는 꼴이 덮을까봐. 됐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좀 걱정되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공천 장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또 국회의원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그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12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 본인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민희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못하는 의원들이 있대요. 정말 답답한 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민희에 대한 공격이 좀 날카롭지 않고 좀 더 사그라들 거라는 시각이 있고, 세 번째로 대장동 항소 문제인데 대장동 항소 문제는 결국 대통령실에 불똥이 들 겁니다. 대장동 항소 문제는 법무부 장관 차관의 지시가 있냐 없냐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불똥이 들 거고, 국회에는 국회 원내에는 불똥이 튈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냥 냅두고 지켜볼 수가 있어요. 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냅두고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야, 대장동 불똥 튀고 있으니까 차라리 최민희를 빨리 사퇴시켜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래도 아직도 뭐 정정하다는 걸 보여줘라고 할 텐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사이가 돈독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만히 냅둘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대장동 여파도 있겠군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계속 팔로잉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물었으면 좀 끝까지 집요함도 좀 보여줘야죠. 그런 문제 차원에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분명 대장동이 관련된 검찰 항소 포기입니다. 이게 정권을 아마 흔드는 여파, 정권을 실제로 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실제로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을 이 당사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는 이거 대통령 수습이 안 될 겁니다. 대통령한테 계속 화살이 날아갈 텐데 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짧게 사실 다룰 게 많으니까 우리 강대호 변호사한테는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압축해서 뭐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못했다. 검사 단계에서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그걸 결단을 못했냐. 왜 노만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못하도록 지휘했냐.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요 전체 차원을 볼 때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왜 그렇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따가 방송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때문에 안 한 거죠. 그 판결문에 대장동 그 개발비리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언급이 401번이 됩니다. 400번이 넘게 이재명이 언급되면서 결국 요지가 뭐냐, 이 민간업자들이 그 피고인들에게 뭐 그 성남 기획본부장이던 뭐 이재명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이런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뭐 댓글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서 허위 기획 보도도 도와주면서 이재명 선거를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 피고인들이 이 민간업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 개발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도 다 보고를 받고 민간업자 선정을 해줬고, 그리고 그 대장동에 대해서 원래 공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애초부터 민간개발을 주장을 했고, 이런 게 다 판결문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소를 해가지고 더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 그러면 이 피고인들이 항소심 가가지고는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납작 센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형량을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검사가 항소를 못하게 하면 형량이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장치를 걸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형사사건을 수백 건을 해봤잖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없는 게, 일단은 피고인들 여러 명 중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뇌물죄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유죄 나온 것도 일부 피고인들이 구형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어요. 구형보다 세게 나온 사람도 있고 낮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구형 그건데 돈을 얼마큼 받아먹었냐 뭐 이거에 따라서 구형을 다르게 했는데 구형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것도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남욱 이런 인물들이죠. 예, 맞습니다. 올려치기 당한 사람도 있어요. 유동규. 유동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했는데도 올려치기 당했는데 그러니까 구형 자체가 좀 낮게 나온 거죠. 그거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본 피해액이 한 7,800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추징 금액이 선고된 게 합치면 한 400 몇십억이거든요. 본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액 중에서 10분의 1보다도 낮게 추징금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안 했어요. 이러한 경우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있었나라고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문제까지도 조금 다뤄볼게요. 네. 이 마지막에 그 항소 이 포기 단계가 항소 기한을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항소를 해야 될 시점 그게 이제 7일 밤 12시까지였죠. 네. 근데 항소 기한에 임박한 시점까지 이 갔다가 결국은 항소를 포기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공판 수사팀이 접수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점에 임박해서까지 이 윗선에서 뚜렷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네. 항소를 포기하도록 조치하게 만들었던 이 시점이 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담당 검사들은 네. 위에서 뭐 아니 항소할 때 여러분들 항소라는 게 뭐 막 길게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줄 씁니다. 아. 항소 한미 다 5줄 써요. 5글자, 5글자. 네네. 그러니까 검찰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A4 용지에다가 사건번호 쓰고 항소 한미다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면 돼요. 여러분들 그 영화 영화 이 제목 까먹었는데 어쨌든 하정우가 검사로 나와가지고 시신 보존 명령이야 도장 찍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줄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복잡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담당 검사 팀이 수사팀이 위에서 어떠한 얘기가 내려오던 그냥 본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되고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도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제출 안 했을까? 어마어마한 압박이 전 내려왔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법무부 장관부터 차관부터 어마어마한 압박이 내려왔던 것이고 일선 수사팀에서는 이걸 사실 지금은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공수처에서 이걸 바로 수사가 들어가던가 예. 이걸 특검을 해야 돼요.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검찰청 그 수사팀 내부 CCTV와 법원 당직실에 제출하거든요. 밤 12시까지. 네네. 법원 당직실 앞에 있는 CCTV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저 수사팀 검사들은 항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 쓰면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번호 나오고 나서 2주 안에 쓰면 되는데 항소장 그 한 장을 가지고 제출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하네요. 네,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제출할게요라고 하는데 계속 제출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아니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검찰의 부당한 그러한 정치 검찰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수사권에 대해서 결정권에 대해서 감시하라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 공수처가 바로 잡아야죠. 오동훈 그 공수처장 지금 특검에서 입건됐잖아요. 네. 아 이참에 본인 명예를 회복하려면 이런 거 수사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검찰이 만일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에 무슨 심의 절차라는 게 네. 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네, 아닙니다. 그 심의 절차 거칠 필요 전혀 없고요. 네. 항소 기한은 그냥 일주일이에요. 네. 본인들이 구형한 거만큼 나왔다. 구형한 거보다 한 70% 나왔다. 추징액도 7천만 원 예상했는데 이게 한 7천억 예상했는데 한 7,200억 나왔다. 그러면 항소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도 나왔고 추징액이 10분의 1 이하고 또 구형한 것보다 유죄도 훨씬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장 써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절차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초코파이 사건 아시죠? 보안 직원이 초코파이 1,000원짜리 훔쳐먹었다가 검찰에서 약식 명령 50만 원 내려서 그 정식재판 청구돼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사건이 있는데 기사 검색하면 나오실 겁니다. 그 사건에서 검찰은 왜 1,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쳐먹은 사람을 왜 50만 원 벌금을 때렸냐? 그 사람이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동종 절도범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함부로 그 기소유예나 뭐 불기소나 처리를 못하고 50만 원 벌금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 문서가 다
다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항소장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굉장한 압박이 들어온 거고요. 수사심의위원회, 뭐 기소심의위원회, 경찰심의위원회 여는 거는 아사모사, 애매모호, 혹은 또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좀 애매할 때 하는 거지. 이거는 전혀 애매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항소장만 제출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저 화면에 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 볼게요. 자,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주입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 저걸 이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제기한 내부망이 제기한 글을 지금 쓴 건데 사실은 대검과 중앙지검을 넘어서는 지금 윗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법률적 판단이 사실상 아니고 법률을 약간 핑계대서 외압에 의한 사실은 윗선이라고 나오는 건 외압에 의한 아주 권력의 핵심층들이 내린 정치적 고려다. 사실 그렇게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100% 외압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뭐냐면 사실 에이펙 끝나고 아까 최민희 끝나고 재판준진법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어떤 이슈로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뭐 군 장성에 대해서 교체 얘기도 하셨지만 예결위 얘기예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예결위로 가서 모든 기자들 각 부처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청하고 법원 출입하거든요. 그 모든 기자들도 항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조차를 못하는 게 당연히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니까 저도 예상 못했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널A 보도가 딱 나오는 게 항소 안 했다. 그 보도가 나오는 거 보고 너무 황당했죠. 모든 기자분들이 다 지금 황당한 건데 이게 왜 황당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굉장히 큰 힘이 작용됐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이 작용됐기 때문에 그 행정적 절차를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네. 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의 발생할 문제를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에 의한 특정 권력에 의해선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정점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게 점점 포커스로 가게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살펴봐야 할 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실을 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 법적인 큰 훼손이 일어난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서 지금 발생할 문제점을 좀 핵심적으로 짚은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무죄가 확정이 된 부분 있잖아요. 뇌물죄와 또 공직자 이해충돌법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재판부도 다른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함부로 유죄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뇌물죄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날라갔어요. 그거 이제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배임죄가 남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배임죄 규정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그냥 면소만 편하게 받는 모든 게 이재명의 재판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추징금 문제인 것인데 지금 국가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뭔가 난리를 치면서 이 7,800억 정도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김만배의 그 재산 중에 800억 가량을 동결했거든요. 그거를 결과 나올 때까지 국가가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었는데 추징액이 800억 이상이 나오면 계속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추징액이 400억이 나왔어요. 김만배한테 400억을 국가가 돌려줘야 되는 판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가 정치적이나 또 국가 예산적이나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나 너무너무나 큰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고 환수, 그러니까 추징해야 될 금액 약 7,800억의 부당 이익도 손실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 1심 재판부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의 문제, 형량 문제, 뭐 사실은 특가법상 배임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 여러 문제가 나서는데 의외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김만배라든가 남욱에 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양형이든 추징액이든 거의 이런 걸 아주 낮췄는데 오히려 올려친 사람도 있습니다. 유동규 뭐. 예.
이런 정민용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도 보통 다른 재판인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범들이 있는 조직범죄나 조폭범죄를 하더라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구형 자체를 낮추게 줘요. 구형 자체를 낮추게 줘가지고 거기에 차등하는 구형을 주는데 지금 보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구형이 약간 선고가 같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징역 8년이에요. 그러네요. 그 누구는 반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대장동 개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 8년이고 누구는 계속 혐의 부인하면서 이거 우리가 뭐 이득을 얻긴 얻었지만 뭐 우리가 불법적으로 이득 얻은 건 아니다. 몇천억 이득 얻었으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징역 8년이 두 사람의 징역이 동시에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 판결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고 이게 항소심 가서는 어떻게 차등을 줄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판사님 입장에선 그거죠. 유동규에 대한 구형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낮았고 지금 이런 관점인 거예요. 총 7,800억이 있다고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 1,000억을 받아가던 1,500억을 받아가던 500억 차이 굉장히 크잖아요. 500억 차이는 굉장히 큰 건데 1,000억이나 1,500억 원이나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냥 형량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사님 관점에서 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좀 약간은 디테일한 문제인데 특경법상 이 배임죄는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지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하고 이게 실제로 이재명 재판이나 정신상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까? 요 지금 특경법상 배임 문제가 적용하지 않으면서 뭐 그 특경법이 그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특정 경제 가중 처벌이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하냐 배임죄가 적용되냐는 약간 형량의 차이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구성 요건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 적용된 법률 조항이 다른 사람에게도 법률이 적용이 될 거고요. 민주당에서 배임죄 없애자 그랬잖아요. 특경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없애자 그랬잖아요. 상법상에도 배임죄가 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는 아예 이런 방구 말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러한 판결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살려주기, 이재명 교도소 안 보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 판결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으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한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부분 알겠는데 지금 구속돼 있는 대장동 이 민간업자들 5명 이들에게 미치는 그러면 이 항소심에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실익이 가해집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한 5천억 원으로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가 뭐 4,800억이다. 근데 뭐 간접적 피해 포함하면 한 7천억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명확하게 못하겠다라고 해서 손해액을 추징 금액을 400억 정도로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안 했으면 그러면 검사는 재판 가면 뭐 하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사실 검사가 손해액에 대해서 명확히 산정을 다시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이 사건 손해액이 얼마입니다. 도표를 그리고 올려서 아 그래? 그럼 항소심이 보기에 추징금이 400억이 아니라 4천억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판결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 치면 한 3,500억 정도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3,500억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득은 얻었고 추징은 400억만 추징하고 3,500억 정도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반쯤 지나가서 임기 말기쯤에 저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 거기다가 만약에 야 유동구는 나에 대해서 좀 나쁘게 진술했으니 김만배만 사면하자. 김만배를 사면한다. 그러면 저기 몇천억을 갖고 2년만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바로 사면했으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수지가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의심되는 거는 제가 이따가 후술해서 계속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치적 파장 문제를 하나 더 덧붙여서 물어볼 텐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명과 정진상 이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이 민간업자 구속돼 있는 민간업자와 별도로 지금 미치는 영향을 발 텐데 검찰의 항소 포기 이 부분이 미치는 이재명과 정진상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지금 저기 사진 보니까 웃고 있잖아요.
야, 뭐 이런 거죠. 야, 이제 형법상에서 배임죄만 삭제하면 난 자유다. 야,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네. 그럼 나도 이거 무죄인데 비슷한 사안이니까. 그럼 나는 배임죄만 걸려 있네. 야, 배임죄는 빨리 삭제해. 그럼 나 면소를 받겠네. 네. 이런 통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검찰 항소가 굉장히 실망한 게 저는 사실 많은 방송에서 검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비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역사는 검찰은 항상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수사하고 조명한 게 검찰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운 것도 검찰이었고 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법정에 세운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또 아들들도 법정에 세운 게 검찰이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런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임기 중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게 검찰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막 공수처 만들고 막 하더니 이 지경까지 온 건데 검수완박하면서 네. 항소는 해야죠. 항소는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소장 항소합니다. 딱 5글자 써가지고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무릎을 꿇은 건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검찰이 자살했다라고 표현을 쓰지만 결국 대한민국 정의가 사망한 겁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이 정의를 사망시킨 정의를 죽인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더 지금 가벼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사건 초기에 다룰 때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은 대통령실 결국은 이재명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시작전부터 밝혀주셨는데 자, 이 사건이 이 공방 차원의 문제를 넘어설 걸로는 보여요. 엄청난 파장을 이제 일으킬 텐데 일반 재판중지법을 한 해 만에 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이 향후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여러 쟁점들을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응해서 국민의힘은 싸워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받아봤을 때 다 읽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680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항소심 가면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겠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거 읽고 분석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주말 내내 이 판결문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예. 제가 혹시 앵커님께 드린 사진 4장이 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거 하나씩 제가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예, 판결문에 예. 자 판결문에 보면 KG라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여기 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 이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영화 아수라에 보면 나오죠. 영화 아수라 같은 얘기입니다.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자 이때 새누리당은 공사 설립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 새누리당은 공사 설립 반대하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들이 이 이재명의 재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그러한 것을 피고인 A를 통해서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됐다. 이게 뭐냐? 이재명에게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4장이니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달되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 피고인 A가 얘기한 거예요. 시장실에서 이재명이 야, B라는 사람이 민간업자입니다. 야, 걔가 그냥 공모에 들어오면 되지. 야, 이거 어차피 그냥 걔가 공모에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거 다 우리가 맞춰줄게 라고 해서 공모자를 선정을 한 겁니다. 이런 거 개발할 때 입찰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공용 개발로 하던가. 근데 공모자를 시장실에서 이재명이 시장실에서 야, B가 공모에 들어오면 되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사실은 한 20개를 준비할까 하다가 한 30개도 준비할 수 있는데 4개만 아침 방송이니까 4개만 준비했는데 다른 슬라이드는 어떤 게 있냐면 성남시 그 공사 사장은 아예 반대를 했대요. 이 민간 개발 이런 방식을 반대했는데 이재명이 밀어붙인 거고. 다 보시죠. 이재명은 재선과 관련해서 이 민간업자들의 도움, 즉 선거 자금을 조달한 사실, 또 보세요, 여러분. 지지 댓글을 작성한 사실, 또
대순 진리회를 이재명 시장의 지지 세력으로 포섭한 사실, 또 선거 하루 전에 어떠한 기자를 통해서 이재명의 상대 후보 측에 대한 허위 보도를 기획한 사실을 모두 보고했고, 이재명에게도 이런 것을 다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게 다 인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항소를 못하게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슬라이드가 남았나요? 한두 개가 더. 아, 이거 아까 한 슬라이드고. 예. 혹시 하나가 더 있나요? 다 했나요? 네, 다 했나요? 네 개.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남시 수뇌부와 관련된 내용이 저게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저 KZ라는 사람이 401번이 언급돼요. 반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판결문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황당해요. 판결문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대통령이면 야, 나라도 항소 못하게 하겠다. 근데 이거 정말 그 대통령실의 판단 미스인 게, 법무부 장관의 판단 미스인 게, 항소 안 했으면 전 저렇게 판결문을 안 봤어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항소를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살펴본 건데, 결국 뭐냐? 저 민간업자들이랑 저 피고인들은 성남시 그 개발공사 그 본부장도 있고 무슨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는데, 예. 저 피고인들이,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이재명 선거 많이 도와줬다. 우리가 선거 자금도 지원해주고 댓글도 지원해줬다. 또 우리가 그 뭐 무슨 기자들 시켜가지고 허위 무슨 기획보도도 하게 해줬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우리한테 사업권 줘. 사업자 선정 우리 줘. 라고 해서 사업자 선정 주고, 그 과정에서 저 피고인들이 야, 이거 굉장한 그 사업인데 우리도 한번 이득을 얻을까 해서 수천만 원의 이득을 갖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모든 걸 보고받고 용인해줬다 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재명은 그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용 개발을 원했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예. 저 판결을 보시면 명확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대장동의 공영개발 반대 집회에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들면서 민간개발로 해야 된다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성남시장이 됩니다. 성남시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약간 처음에는 이거 공영개발로 해야 될 것 같긴 같은데 라고 선회를 했다가, 결국 다시 저런 보고를 받고 나서 다시 민간개발로 돌아선 겁니다. 이게 진짜 이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그 검사들이 또 증인 신청하고 막 할까봐, 실체적 진실 사실관계에 좀 더 조명될까봐, 또 저 피고인들이 또 다른 허튼 소리를 할까봐, 네. 항소를 못하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조목조목 오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 법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중국인들의 군대 행진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 강대규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